모든 것은 이 작은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포항제철의 고장 경북 포항에 가면 20년 전부터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작은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부통이 있어요. 즉 미래가 여기에 있다. 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 공장은 아무나 방문할 수도 없고 수천억 원을 공식 투자해도 절대 출입이 불가능한데요. 왜냐면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의 결정체가 바로 이 공장 안에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방문을 요청했을 때도 거절당한 아픈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기는 하겠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이 기업에게 파란 모자, 남미자, 로고를 허락했는데 그 이유는 기술 훔치기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중국에서도 이 기술만은 따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드 THAAD, 대치로 빡친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들에 대해 무더기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고 아직까지 이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한중 관계는 여전히 최악이지만 어설프게 따라할 수도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한국 제품이지만 파란 모자 로고 부착을 허락할 테니 마음껏 판매해도 좋다고 승인해줬죠. 세계 3대 투자자로 알려진 짐 로저스, 제임즈 빌런드 라저즈 제이아어 1942는 벌써 4년 전에 이 기술을 알아봤는데 2019년 마포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무제한 투자를 약속하며 집무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왔고 실제로 그의 집무실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투자 규모 등에 대한 협상이 연기되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독점권을 요구해오고 있어 지분 규모, 경영권, 사업 범위, 투자 규모 등 어디까지 협상해야 할지 고민 중인 상황인데요.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리도 사설이 길까요? 지금 과학자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바꿀 단 하나의 기술을 뽑아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나노 기술을 꼽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어 나노스, 네노스에서 유래한 나노는 10억분의 1m를 의미하는데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원자의 세계이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용어를 처음 등장시킨 인물은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만 알. 파인먼 1918-1988으로 1959년 12월 29일 미국 물리학회 정기총회에서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 데어즈 플랜티 오브룸 더 바텀는 제목의 강연에서 처음 제시했습니다. 한없이 작아져도 결국 거기에는 공간이 존재할 것이고 그 공간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곳이라는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브리테니커 사전 24권에 든 모든 내용을 하나의 여자 머리핀에 담을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농담도 잘하시는 파인만 씨로 비웃음을 사기도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41년 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은 파인만이 근무했던 캘리포니아 공대를 찾아 미국의 미래를 맡길 계획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미국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장기적으로 5억 달러, 약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라며 나노기술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장된 정보를 각설탕 크기의 장치에 집어넣는 기술이다. 트랜지스터와 인터넷이 정보시대를 개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21세기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역설했죠. 이것이 2000년 1월 미국이 제시한 국가나노기술빌정계획인데요. 그런데 기술 분야에서도 최강대국의 위치를 달리는 미국이지만 지금은 포항에 위치한 저 기계 때문에 한국보다 수십 년은 뒤처진 상황입니다. 정부의 도움 없이 오로지 개인 에이펙셀 강대일 박사의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건식 나노분쇄기 때문인데요. 나노기술이 산업에 투입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료용 나노로봇이 우리 몸 곳곳을 다니며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그 어떤 레이더로도 탐지하지 못하는 드론이 탄생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물체가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는데 가령 연필심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연필심도 다이아몬드도 탄소 원자, C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연필심의 탄소 원자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나노기술이 상용화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조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노를 지배하는 국가가 미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2000년 국가나노기술 발전 계획을 발표할 당시 한국에서는 이미 관련 특허가 출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대일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 후보로 3회 연속 추천된 인물로 1996년까지는
포스코 관계사에서 용광로 투입 재료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세 입자에 대한 관심이 생겨 이를 연구하다 초밀 입자 세계 그리고 나노기술에 푹 빠지게 됐죠. 끝이 보이지 않는 연구를 시작한 그는 2002년 고미분말 분쇄기 MILL 특허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원한 극미세 분말 분쇄 처리 장치 특허가 핵심으로 이 기술이 선진국에 노출되지 않은 30년 이상 앞선 기술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원천 기술인 겁니다. 지금은 이보다 선진 기술이 미국과 중국의 특허로 출원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는 강대일 박사님을 뵙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저보다는 박사님이 명쾌하시기 때문에 인터뷰로 잠시 대체하겠습니다. 21세기는 나노기술을 제패하는 국가가 세계 경제와 과학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국가들이 나노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산이라든지 이러한 용매의 재료를 넣어서 녹여버립니다. 녹여서 1나노부터 성장시켜 나가는 바텀업 내노솔젤 메서드 방식을 사용하는데 계면 활성제 등의 분산제를 넣어야 되고 분산제를 넣지 않으면 제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이즈 컨트롤도 할 수 없고 모든 재료를 염산이라든지 유기용매 등에 넣어서 녹이기 때문에 의약품 재료라든지 식품 재료 이런 것들은 제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탕제법이라든지 추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조해 흡수료를 높이기 위해서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색깔도 파괴되고 맛도 파괴되고 향도 파괴되고 이렇게 되면 생체 이용률, 바이오베일러빌러티, 흡수율과 전혀 다른 개념, 극히 저조해집니다. 그런데 저희 에이펙셀의 나노기술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물질을 용매에 녹이지 않고 탑다운 방식, 즉 위에서 고분자부터 작게 해서 분자, 원자 단위의 나노입자 단위로 쪼개내기 때문에 성분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약품이나 식품 분야에서 엄청난 기대, 잠재력가 되는 기술입니다. 박사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선진국들은 재료를 녹인 후 나노단위로 성장시켜 나가는 바텀업 방식을 쓰지만 에이펙셀은 용매를 사용해 녹이지 않고 원재료부터 차근차근 잘게 쪼개는 탑다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물론이고 색깔, 맛, 향까지 소실히 생기지 않고 이는 아직 선진국들도 갖지 못한 원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 나노 분쇄 기술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나노기술 국내 1호 대법원 과학재판이 열렸습니다. 에이펙셀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일의 나노분쇄기를 개발한 에이펙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꼽히는 칼슘을 나노칼슘으로 만들었습니다. 강대일 박사가 사상 최초로 3번 연속 노벨상 후보로 추천된 것도 이 덕분인데 사건은 2007년 시작됩니다. 당시 신모 씨는 이 칼슘을 독점으로 공급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에이펙셀 당시 나노테크몰드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에이펙셀이 나노칼슘을 등급별로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사기를 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구지법은 만약 에이펙셀, 나노월드 이 제시한 모든 자료나 인증, 학술적 평가, 효능 등이 허위일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 차원에서 기술 검증을 시작했는데요. 나노칼슘을 등급별, 크기별로 생산하는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입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연구원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 사종의 시료 A급, B급, C급, D급에서 각 등급에 맞는 나노입자가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나노입자임이 확인됐고 가장 낮은 D등급의 상당 부분은 나노입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고소인이 주장한 나노칼슘을 등급별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진 것이죠. 대구고법의 판결도 동일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법은 강대일 박사가 개발한 나노분쇄 장비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우수품질 인증서를 받았고 위 장비는 비금속 광물이나 세라믹 소재 곡물류 등 각종 소재를 성분의 변화 없이 건식 타입으로 입자 크기를 0.6나노미터 수준까지 대량으로 초미세 분쇄하는 제품으로서 우수품질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하며 항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고등법원이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즉 대법원까지 올 필요도 없다며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나서서 에이펙셀이 건식 나노분쇄기를 이용해
등급별로 나노칼슘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법원 차원에서 증명해준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과학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에이펙셀은 나노칼슘 제조 기술을 소유했다는 점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정도의 대단한 기술이라면 왜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했느냐 말이죠. 그런데 에이펙셀은 계속해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며 수없이 많은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부터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약회사, 2차전지 회사, 식품회사 등등 미국, 중국, 러시아 국적을 가리지 않고 에이펙셀과 미팅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하나같이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에이펙셀은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된 IFT 국제식품과학기술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70년 만에 최초로 기술력 신대상, 베스트 테크놀로지를 수상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박람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사가 보도되는 실정인데 에이펙셀은 이 박람회에서 기술력 신대상을 수상했죠. 당시 에이펙셀은 건식나노용합 기술로 불치병으로 알려진 골다공증에 협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칼슘 제품 NC518을 출품했는데 그간 불치병으로 알려진 골다공증의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칼슘 제품이라는 영예로운 극찬을 받으며 수상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이 제품은 노베대학 상감이라며 노벨 칼슘이라 부르라면서 NC518로 명명됐는데요. 노베대학 상감이라는 극찬까지 받은 만큼 수상 직후 전 세계에 손꼽히는 제약회사들을 포함 미국 국방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디파어트먼트 오브 디펜스, 다드 등으로부터 하나같이 자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라는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나노칼슘은 한국 기업인 에이펙셀이 가진 원천 기술로 절대 외국으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 너브콜을 전부 뿌리쳤습니다. 왜냐면 이 나노분쇄 기술은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 반도체, 항공우주산업, 철강, 의약품, 농수축산, 식품, 에너지 산업까지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굴지의 한국 대기업들도 이 기술을 탐냈지만 하나같이 기술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세계적인 제약회사들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업인지는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협상이 성사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셀이 만든 나노칼슘은 아래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중국 정부로부터 파란 모자 마크를 취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 로고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처음 접하는 마크일 텐데 이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므로 중국에 수입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건강제품을 식품과 의약품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2008년부터 모든 식품에 대해 QS, 퀄리티 세이프티, 현재는 SC마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품으로 분류된 건강식품은 QS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과 약품의 중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심사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의 승인을 얻어야 하죠. 그래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은 파란 모자, 남모자, 마크를 얻게 되는데 이 로고를 판매되는 제품의 외부 상자에 표시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기업으로 이 파란 모자를 취득한 것은 에이펙셀을 포함 3개 회사뿐인데 2018년 5월에 신청해 무려 5년의 검사 기간을 거쳐 올 6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취득한 것이 놀라운 이유는 현재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자 즉시 법령까지 개정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한한령을 단행해 보복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로부터 수입 허가 또는 파란 모자 마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를 취득하지 못하면 수입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로 현재까지 수입 허가를 받은 기업이 없고 파란 모자 마크를 취득한 것도 에이펙셀을 포함해 겨우 3개 업체뿐입니다. 중국 정부는 에이펙셀의 파란 모자 심해 당시 중국 내 최고 권력기관인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직접 에이펙셀에 보내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심의기관에 전부 보고한 후에 승인이 났죠. 그래서 지난 6월 말 파란 모자 마크를 취득하자 중국 내 매출 2위를 다투는 제약회사들이 너브콜을 보내오면서 독점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200조 원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이 오가고 중국 내 독점 유통권을 놓고 치열하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조만간 관련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파란모자 마크를 취득해 중국 시장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 7월 30일에는 대만 정부가 전 부총통 리슈렌, 여수련, 1944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을 보내 에이펙스를 둘러보고 갔는데 기술에 극도로 만족한 사절단이 대만으로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12월 중에 대만으로 초청받아 가게 될 텐데 그 자리에서 대규모 MOU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칼슘 자체의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건식 나노분쇄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연물질을 나노 크기로 분쇄할 수 있으니 대만이 이를 선점하려는 겁니다. 나노 기술이 적용되는 순간 저세상 반도체의 등장도 가능하니까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칼슘이길래 노벨의학 상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미 보건성의 러브콜을 받고 그 어렵다면 중국 정부의 파란모자까지 승인받은 걸까요? 사실 건식 나노분쇄기로 분쇄할 수 있는 재료는 많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을 분쇄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에이펙셀이 가장 집중한 것은 식품 분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중 나이가 들수록 저승사자처럼 찾아오는 골다공증에 주목해 보통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칼슘이지만 우리 신체에서 칼슘의 역할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은 체중의 약 1.5%를 차지하는데 그중 99%가 뼈와 치아에, 나머지 1%는 세포와 혈액에 함유되어 혈액응고 및 신경과 근육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가 신비한 것은 고작 1%밖에 되지 않는 세포와 혈액 속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귀신같이 비율 8.5mg/dl을 맞춥니다. 뼈에서 칼슘을 가져와 버리면 우리 몸은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왜냐면 뼈에 구멍이 숭숭 생기는 골다공증이 오니까요. 구멍이 숭숭 생긴 뼈는 마치 썩어 마른 나무처럼 힘이 없어 약한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암과 당뇨인데 노인 인구로 이를 확대하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합병증의 비율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환자가 실수로 낙상해 엉덩이 뼈가 골절된다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회복 시간이 늦는 노인 환자는 오랜 시간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욕창, 폐렴, 요로감염, 하지정맥혈전, 폐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골다공증으로 엉덩이 뼈가 부러진 환자 5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초고령 하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골다공증 고관절은 발병 1년 내 사망률이 20%이며 고관절 골절 발생 여성 노인은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사망률이 최대 30%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던 골다공증이 실은 죽음을 부르는 무서운 질병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칼슘 패러독스 때문인데 이는 뼈에 칼슘이 부족하지만 혈액에만 칼슘이 넘쳐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인물은 일본의 후지타 타쿠오 박사입니다. 박사는 혈액 속 칼슘이 8.5mg/dl 밑으로 떨어지면 뼈를 녹여 칼슘을 혈액으로 내보낸다. 뼈에서 칼슘이 녹아내리면 골다공증이 발생하지만 뼈를 녹여 혈액 속으로 이동한 칼슘은 세포로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섭취를 통해 보충한 칼슘은 세포 내외를 출입할 수 있지만 뼈에서 가져간 칼슘은 세포로 들어가되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버린다. 결국 세포에 칼슘이 가득 차 세포는 터져 죽게 되며 이것이 뇌세포에서 일어나면 뇌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면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결과적으로 칼슘의 섭취 부족은 아무 관계가 없는 많은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칼슘을 식품 영양학의 첫 번째 보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칼슘 섭취 부족으로 뼈에서 칼슘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심각한 위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구나 칼슘은 우리 몸에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하는데 아무 칼슘이나 섭취해서도 안 됩니다. 신체 건강에 필요해서 섭취하는 것인 만큼 우리 신체가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는 칼슘을 섭취하면 됩니다. 2017년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칼슘은 체내 이용률이 높지 않은 영양소로서 흡수율이 최대 60%를 넘지 않으며 보통 성인의 경우 25%부터 30%로 평가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모두 우리 신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체내 이용률을 높이려면 어떤 칼슘을 섭취해야 할까요? 강대일 박사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소비자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소비자 입장인데 소비자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식품, 의약품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흡수율과 또 한 가지는 생체 이용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나 식품회사들의 소개 내용을 보면 흡수율 99% 또는 흡수율이 높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지 생체 이용률이 99% 이상으로 뛰어나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체 이용률이라는 것은 바로 효능과 효과입니다. 우리가 녹차를 마시더라도 녹차 속에 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내 몸에 생체 이용되어야 하고 인삼을 한 뿌리 먹더라도 탕제법이라든지 추출해서 영양이 풍부한 찌꺼기를 버리지 말고 내 몸에 다 영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능과 효과가 뛰어나야 되는데 효능과 효과를 따지는 것이 바로 생체 이용률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제조 방식에서는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내재된 영양 성분이라든지 색소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결국 흡수율이 뛰어나더라도 생체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한 거죠. 우리가 칼슘을 놓고 봤을 때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칼슘을 녹이는 방식으로 이온화 칼슘을 만들어냅니다. 이온화 칼슘의 경우에는 나노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물에서 소금이 녹듯이 설탕이 녹듯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전물이. 그렇게 되면 와 이렇게 잘 녹았으니까 생체 이용률까지도 극대화되겠구나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소장에서 흡수를 잘할 수 있는 또는 영양소가 그대로 내 몸의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에 적당히 맞춰주는 것이 에이펙셀의 나노 기술인데 예를 들면 소장 입구에 입자가 도달하면 굴 껍질이거든요. 이 굴 껍질의 아연 성분이 소장 입구에서 빠져나옵니다. 소장 입구에서 아연 활성도를 극대화시켜서 골밀도를 높여주고 여러 다양한 질병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이렇듯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기술의 집약체가 바로 에이펙셀의 나노칼슘입니다. 우선 이 제품의 경우 세계 최초이면서 세계 유일의 건식 나노분쇄기를 이용해 생산된 칼슘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선진국이 답내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기술은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 3개월 내에 유사기술, 유사제품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특허가 만료된 뒤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사제품 또는 효능과 성능을 높인 추월 제품이 쏟아져 나오죠. 그만큼 기술이 수명이 짧은 겁니다. 하지만 에이펙셀이 개발한 나노칼슘제는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넘었으나 아직 그 어떤 국가도 모방 제품이나 유사 제품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깐깐하고 까다르기로 소문난 식약청 광고심의 기구는 2006년부터 이 제품의 모방 불가능과 세계 최초 나는 광고심의를 허락해줬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세계 최초의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나노의 세계는 적혈구보다 1000배 작은 세상이며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적혈구 크기의 칼슘 제품과 나노 크기의 칼슘 제품 중 생체 이용률이 높은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당연히 나노 제품입니다. 미세할수록 흡수가 수월할 수 있고 미세할수록 혈중에 도달하는 양이 많아지고 생체 이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강 박사님이 자신있게 나노칼슘의 생체 이용률이 99% 이상이다라고 먹는 족족뼈에 차곡차곡 축적된다는 뜻이죠. 모방 불가능, 세계 최초, 생체 이용률에서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나노칼슘 할인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로 이동하시면 역대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많은 업체가 판매 중이고 전부 에이펙셀의 협력사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오픈몰이 아니라 폐쇄몰에서 진행합니다.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타임세일 공구 이벤트 탭으로 이동하시면 일정 수량 이상 6개월터부터 12개월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골다공증 전후를 비교하실 수 있도록 골밀도 검사 비용 10만원 추가로 할인해드리고 있으니 나노칼슘 섭취 전후로 뼈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링크에서는 나노칼슘이 포함된 관절 제품 그리고 나노칼슘이 포함된 혈행 개선 제품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강 박사님은 2024년 노벨 물리 화학 의학상에 다시 도전하시는데 노벨상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지만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989명이 응원 댓글을 남겨주셨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축적되고 이러한 기술이 알려지면 한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등장하는 것도 무려 12년 만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주식은 폭락하고 금융시장은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오직 한국만이 해결 가능하다며 바이든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바이든은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지,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길래 미국의 1인자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한국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폭탄 발표를 한 것인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 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정격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1년 당시에도 또 다른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가 국가부채 상한 중액에 대한 정치권 협상 난항 등을 등급 강등 배경으로 지목했는데, 당시 미국 주가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불과 며칠 만에 미국 S&P 지수는 15% 폭락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애플, 알파벳, 아마존 등 대형주들이 일제히 폭락했죠. 한국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발표되기 직전 2200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단 며칠 만에 1700까지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등 모든 한국 주식들이 대폭락을 경험한 끔찍한 시기였죠.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재정 악화가 예상될 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부채 한도를 놓고 이외 대치와 극적 해결이 반복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거버넌스, 국가운영체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거버넌스 악화를 꼽은 점이 주목됩니다.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디폴트 채무부치행가 임박해서야 해결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올해도 이 문제로 극한 대립이 이어지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2년간 높이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현재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 약 4경 1,699조 원인데요. 정부는 이 한도 내에서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 공공서비스를 하는데,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가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주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두고 매번 민주공화 양당이 벌이는 극한 대치는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걷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치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 이자 부담 증가 등의 여파로 2022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7%에서 2023년 6.3%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2024년엔 6.6%, 2025년엔 6.9%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강등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피치의 결정이 자의적이며 오래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출렁거렸습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7원 오른 1298.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90%, 코스닥 지수는 3.18% 각각 내렸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거의 모든 주식이 대폭락한 가운데 스카이닉스가 4% 넘게 하락했고 포스코홀딩스는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최근 무서운 기세로 폭등세를 이어가던 에코프로그룹도 폭락했습니다. 에오프로비엠은 6.9%, 에코프로는 7.5%씩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충격을 받았죠. 피치는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신용평가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조작됐을 확률이 매우 낮고 사실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강한 랠리를 이어왔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를 넘나들면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다소는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벤트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미국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의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달러 및 유로, 엔화 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바이든은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레이스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현재 시점이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대폭락하자 바이든의 지지율은 지하실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경쟁에서 치고 나가던 바이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오차범위를 넘는 차이로 뒤진다는 충격적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WP, ABC 방송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은 36%에 그쳤습니다. 지난 2월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지지율 42%과 비교하면 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024년 대선 가상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하락세가 완연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는 36%, 바이든 대통령 지지는 32%로 나왔습니다.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 사람을 물은 결과 바이든 대통령 42%과 트럼프 전 대통령 49%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바깥인 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바이든이 이제는 민주당 경선에서마저 떨어져 아예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바이든이 자신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자 다급히 한국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현대차를 시작으로 삼성, SK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만 받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갖다 붙이며 보조금을 사실상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황당한 뒤통수를 친 이후 삼성과 현대, LG 등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한국 기업들의 규모가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의 10배, 대만의 5배, 유럽 기업들을 모두 합쳐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하는 규모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바이든은 한국 기업들의 수백조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미국에 유치해야만 이국에서 다시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해 다시 미국 신용등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의 참패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바이든이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며 한국에 엄청난 선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삼성전자의 최근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BOE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탈취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BOE를 겨냥해 당사 경쟁력의 근간인 지적 자산에 대한 도용 및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제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국제재판으로 갈 경우 미국은 100% 삼성 편에 설 것이라 하는 동시에 삼성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미국의 차세대 마이크로 올레드 기업을 삼성이 통째로 인수하는 것을 빛의 속도로 허가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 만큼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 기업이 자국의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미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업 이매진, 이메이진 인수를 바이든 행정부가 빛의 속도로 허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매진이 보유한 다이렉트 패터닝, DPD 기술은 기존 백색 올레드 디스플레이보다 낮은 전력에 더 밝은 희도를 제공해 IT 기기의 부피는 줄이고 배터리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게임체인저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을 견제하려고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에 수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결국 재팬 디스플레이가 파산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 기업을 애플에 주지 않고 삼성에 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확장현실, XR, 가상현실, VR을 구현하는 기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당연히 허가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MOU 수준으로만 했던 한미 연 700조 미국 군수시장 참여 협정도 이미 TF까지 꾸려
한국에 수백조 원의 수주를 주려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방산업체가 연간 700조 원의 미군 군수물자 조달 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제는 무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 한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꿈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